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밸런스 히어로 이철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밸런스 히어로라는 인도에서 트루발란스 핀텍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고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한 게 인도에서 그러면 2014년에 사업을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사업을 시작한 건 2001년부터고요. 제가 그 전에 예. 월급쟁이로 일할 때 예. 그때 SK 와이더덴이라는 회사에서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팀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게 2001년 그때쯤이죠. 그때 이제 굉장히 컬러링이라는 서비스가 되게 크게 성공을 했고 특히 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예. 통신사들에게 그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2001년도에 인도에 출장을 가서 지금 인도하고 인연은 이제 22년 됐네요. 2014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오면서 예. 새롭게 비즈니스를 가지고 새롭게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두 번째 창업을 이제 결심하게 되고 나라를 선택할 때 예. 이제 인도라는 나라를 그때 사실은 결정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모든 나라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제일 크게 고민했던 게 인도네시아냐 인도냐 이런 기준이었는데 예. 어쨌든 그때 결정할 수 있었던 사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라로 결정하는 건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저한테는 시장 선정이나 신규 비즈니스의 예. 어떤 제일 큰 기준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그냥 심플하게 결정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시장의 크기고, 예. 두 번째는 시장의 성장 속도고, 세 번째는 시장의 성숙도. 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후진국에서 돈을 벌어서 선진국에서 돈을 써라. 예. 선진국은 사실 그 세 가지 기준에서 다 물론 시장의 크기는 큰 그쵸. 나라들이 많이 예. 있겠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라든지 시장의 성숙도라는 관점에서는 기회가 별로 없죠. 음. 근데 인도는 저는 그 관점에서 너무나 1년도 2년도에 그때 갔을 때부터 이 시장 자체는 비즈니스적인 기회는 훨씬 더 사실 저는 크다고 처음부터 판단을 많이 했었죠. 2014년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중국 가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 때 아니었어요? 2014년이면 이미 사실 조금? 예, 그렇죠. 예. 조금 늦은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미 그때도 사실 뭐 어느 정도 그런 거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미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중국은 페어한 시장주의가 사실 적용되지 않는 시장이고, 불안정성이라든지 불확실성, 예. 이라는 게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사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중국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또 제가 인도 증시를 봤더니 시총 상위주들이 은행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PBR로 많이 따지잖아요. 예, 그렇죠. PBR이 인도는 은행들이 막 10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 보다가 내렸거든요. 이게 뭐야? 예. 내렸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이 가장 보수적인 업종이고 예. 우리나라 은행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언제 저게 밸류가 오를까 가치가 오를까 성장 속도 때문이죠. 이 SBI, 뭐 HDFC, ICICI 뱅크 이런 메이저 뱅크들 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14억 인구 중에 2억 정도만 이제 이용하고 있고 아직 12억의 개척 시장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국에서 매년 HDFC라는 은행이 100조 정도가 넘거든요. 예. 근데 매출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행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행은 몇 조입니까? 근데 이 HDFC는 100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PBR의 멀티플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 성장 속도. 그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함정을 잘 보셔야 된다 생각해요. 업의 속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속성을 보셔야죠. 거기는 금산분리 정책이 돼요? 아니에요? 약간 그게 조금은 불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사하게 대기업 직접적으로 은행을 하지는 못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은행을 하든지는 못하지만 근데 약간 직간접적인 그러니까 간접적인 약간 그런 투자나 이런 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거기도 직접적인 인발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이 중요한데 얼마 정도 월급이 얼마 정도 하나요?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 지금 현재 평균이 2,300불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사이가 현재 인도 평균 1인당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많이 차이 날까요? 도시랑 농촌이랑 또. 엄청 차이 나죠. 예, 그럼- 아니,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4대, 5대 도시라고 얘기하는 델리, 문베이, 방갈로, 하이드라바드, 캘커타, 첸나이 뭐 이제 이런 큰 도시들은 그래도 한 달 소득이 한 4, 5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되고요. 생각보다 낮지 않네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저희 분야 네. 스타트업의 이 IT 섹터 분야의 엔지니어들이나 데이터나 프로덕트 쪽 인력은
사실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한 10년 이상 된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인도도 엄청난 사실 그 스타트업 붐이 지금 일어섰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의 사실 수준도 높고요. 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좀 잘 받는 친구들은 좀 얼마 정도 한 달에?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잘 받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크게 차이하지 않는 그럼 그런 정도 수준. 소비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 물가도 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격차라는 게 굉장히 크죠. 시골 가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평균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막 500만 원도 벌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10배, 20배, 30배 차이 나면 여기는 100배, 200배, 300배의 차이가 나는 거라 사실 조금 큰 차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옛날 때처럼 상경에서 그냥 성공하려고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최근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른데요. 마지막 몇 가지가 남아있다고 봐요. 인도가 정말 요거까지 좀 지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인도가 빠르게 풀릴 거다라고 보는데 인도는 웨스터나이제이션 내지는 이제 그 시장화, 시장 경제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는 10년, 뭐 7, 8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대부분 전통 의상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었어요. 이게 불과 변하는 게 한 6, 7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인도에서 이커머스나 이런 뭐 이거 비즈니스 하려면 남자 옷부터 시작해라. 여자 옷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90% 이상 다 서양 옷들 같은 거 입고 출근하고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쵸. 그런 게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전에 겪었던 게 이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뭐 정말 도시화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인도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여공의 등장이에요. 여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직까지 낮아요. 인도를 어디를 가봐나 여자들의 이런 공식적인 어떤 참여도, 경제활동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공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인도는 정말 이제 됐다. 여공이 등장한다는 거는 좀 더 인건비가 낮은 그렇죠. 인건비가 더 일들이. 굉장히 이제 거의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남자들 다 되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 훨씬 더 크고 넓어지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라의 경제 수준도 높아질 거고. 물론 이제 잘 사는 친구들이나 뭐 저희 회사 같은 데 일하는 여직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그 정도에서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집값도 엄청 빠르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예. 집값은 사실 이미 한 10년 전에 많이 올랐고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사실 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오르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봐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집값이 먼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사는 구르가온이라는 이제 델리 옆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뭐 집 한 채 뭐 10억, 20억 뭐 그렇게 하는 집들 거기는 많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파트 한 채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한 한정한 뭐 얘기죠. 외국인이 인도에서 뭐 부동산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기업은 살 수 있는데 주식 투자도 살 수는 있고. 주식도 살 수 있어요, 외국인? 아니 살 수 없고. 예, 그러니까 개인은 못 하고요. 근데 회사는 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외국 뉴스들 보면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제가 신기했던 뉴스는 제조업이 들어간다는 뉴스도 있지만 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 오피스에 이제 화이트 칼라 직종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오피스 쪽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렌트비도 늘어나고 이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저희가 있는 지역이 구르가온이라는 지역인데 델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판교 같은 곳이에요. 그 거기에 뉴 구르가온 지역이라고 이제 아주 대규모 IT 오피스 같은 그런 헙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뭐 공유 오피스, 유워크도 당연히 진출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동네가 구르가온이에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비싸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객들은 인도를 놀러 가면 주로 이제 관광지나 뭐 겐지스 강이라던가 뭐 이런 유적지 쪽으로 가는 거고. 진짜,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곳이 아니라 뭔가 좀 번화가, 고층 빌딩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뭐 저 이랬거든요. 2019년만 해도 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아직도 달구지 다닌다고 투자하면 안 된다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지역별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최근에 뭐 그 기안 84가 인도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는 근데 여행 유튜버들 보면 저렇게 하다가는 저거 이제 한국 사람들 호구되는데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막 한 사람들한테 막 겁도 없이 500루피씩 막 8명 마사지 해주니까 완전히 호구죠. 그런 짓 했다가는 인도에서는 완전히 호구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죠. 예, 관광지로 우리가 가는 곳들이나 뭐 이제 타지말이 있는 아그라 같은 지역도 그렇고 거기는 그렇게 대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과 지금 이런 뭐 몬베이나 방갈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르죠. 특히 이제 모디 정권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프라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활하는 관점에서는 몰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 조만 가면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보여드리려고 한번 오십시오. 가서 직접 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모디 총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바꿔놨다 했어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게 바꿔놨다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되게 많지만 몇 가지 특히 이제 모디 정권 1기 집권 1기가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집권 2기인데 집권 3기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인도도 5년 임기예요. 근데 거기는 수상제기 때문에 임기 제한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15년은 하실 것 같고 이제 9년 차신데 그 1기 집권에 굉장히 많은 정말 뭐 저희 인도에 있는 인도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전 정권이 한 10년 걸려서 할 일을 1년에 한 두세 개씩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모든 정부 관련된 업무를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바꿨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크죠. 뇌물을 그냥 확 줄였고. 사람이 이제 인도는 아직도 이제 많이 정부 관련된 건 사실 뇌물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권력을 갖게 되면 이제 거기에 뇌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너 빨리 처리해줄게. 그쵸. 뭐 이런 데서 이제 아주 작은 것들 생기는 뭐 관시 거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게 됐고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는 어떤 걸로 영향을 미쳤냐면 KYC라고 하는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라는 이제 본인 인증이죠. 본인 인증 절차가 완전히 온라인으로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다르 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거의 12억 명 가까운 인도인들이 다 이제 이거를 쓰면서 이거 기반으로 이제 지문도 인식하고 홍채도 인식하고 모바일도 인식해서 이제 OTP 날라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온라인 KYC가 가능하게 만들어 냈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가 지갑이자 주민등록증이자 통신수단이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아다르 카드라는 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완전히 주민등록증까지 됐지는 않지만 어쨌든 핸드폰만 있으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거고 금융적으로는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했죠. 인도가 사실 IMPS라는 그 UPI가 IMPS라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실시간 송금이 사실 인도가 안 됐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제 약간 개입을 해가지고 NEFT나 약간 이제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IMPS 시스템으로 은행 간 전산망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UPI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 은행 부자를 우리나라처럼 그냥 자기 핸드폰 번호나 자기가 만든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바로 그 아이디로 송금하면 송금이 되게. 이게 이제 QR코드나 모든 페이먼트에 기반이 됐죠. 이게 모디 정권 때 사실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GST가 그전에는 여기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센트럴 거버먼트의 GST 부가세가 있었고 스테이트 거버먼트의 부가세가 있었는데 그게 다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뭐 40개가 넘는 사실 주가 있고 막 그 주들의 GST를 다 통합을 해버렸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제도도 통합해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 또 이제 화폐 개혁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인도가 온라인화되고 특히 저희 같은 핀텍 서비스가 전면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다. 만약에 그런 제도들이 없었으면 저희 같은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다지는데 되게 많은 일을 했네요. 실질적인 인프라도 엄청나게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전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인프라 문제였는데 교통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많잖아요. 뭐 도로라든지 뭐 항만, 수도 뭐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인데 물론 아직까지도 사실 많이 더 해야 되지만 그전 정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그게 물론 이제 아다니 그룹이라고 하는 사기업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그 병폐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이 이제 크다고 봐요.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거를 인도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는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아마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저는 중국 수준에 다다르려면 중국이 지금 뭐 1인당 국민소득 거의 15,000불 정도 뭐 10,000불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인구 13억의 국가가 10,000불 넘어섰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과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좀 캐스처 마크인 부분이 있지만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 그냥 공산당에서 일단 해안 도시부터 그냥 돈 다 쏟아부어서 해안 도시부터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쭉 퍼뜨린 거잖아요. 집중 개발이 가능하죠. 예. 인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인도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정책들은 사실 불가능해요. 반면에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사고를 못 치죠. 그 다음에 항상 자기 권력을 이룰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크게 못하죠. 견제라는 게 그렇죠. 존재하는구나. 저는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예. 수단이라고 보고요. 저는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이제 역시 또 반대로 보면 그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도 될 수 있어서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몇 가지의 우여곡절은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도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그룹이 3개가 있는데 릴라이언스 그룹,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아다니 그룹, 타타 있잖아요. 잘 아시네요, 그래도 인도. 누가 더 셉니까? 이제 여기서 규모로 보면 릴라이언스가 제일 크고요. 예. 근데 국민들의 존경이나 어떤 이런 거 보면 타타가 압도적으로 타타는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이에요. 그 타타 창업주인 타타가 사실 그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독립하고 할 때 이분이 워낙 사실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활동들을 많이 했죠. 최근에도 영국 자동차 회사들 인수한 게 다 타타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 전에 타타가 타타 자동차, 예, 대우 자동차 뭐 인수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타타 철강. 그렇죠. 릴라이언스는 약간 굉장히 약삭빠르게 돈을 잘 버는 회사. 약간 이런 인식이고요. 이 그룹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릴라이언스는 굉장히 약간 좀 냉정하면서도 양체야, 예, 깍쟁이. 예, 냉정하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가 뭐 이제 이런 이미지라면 타타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 굉장히 사회와 인도를 위해서 공헌한 사업가, 약간 그런 거고 아다니는 뭐 사실 아다니는 그냥 혜성처럼 등장한 모디 정권과 함께 뭐 인프라를 대신해주는 모디 정권의 사실 그 13번째 부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 하기 힘든 일을 좀 대신 처리해주는 그렇죠. 근데 해결사. 이제 사실 저는 인도 상황에서는 그런 게 하나 필요했었다고 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인프라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표를 잃을 수도 있고. 표를 잃을 수도 있고 뭐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모디가 아마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는 지도자로서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근데 국가사를 보면은 다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발전사에 보면 하나씩. 그렇죠. 근데 물론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가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인도에서 자동차 하면은 타타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이 압도적인 1등은 마루티 수zuki라는 이제 수zuki하고 인도 회사 마루티하고 합작한 회사가 거의 압도적인 1등이고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40% 차지하고 2위는 현대. 현대하고 기아가 2위가 됐고 이제 그 전에는 타타였는데 지금은 이제 타타가 한 3위 정도 되고 타타가 의외로 마켓시가 높진 않아요. 그다음 나머지 회사들 현대 기아가 특히 기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인도도 그 SUV가 이제 많이 퍼지면서 뭐 셀토스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현대 기아가 되게 잘하고 있죠. 의외네요. 그리고 궁금해 릴라이언스 이제 자회사 중에 지오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오 인터넷, 지오 원래 통신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언제 상장하냐 많이 관심 많았었거든요. 어때요? 어떤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지오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죠. 원래 통신사고 릴라이언스는 후발주자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어텔이 1위였다가 지금 지오가 1위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통신회사 역사에서 아마 굉장히 기록적인 사건일 거예요.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10년 정도도 안 됐을걸요 아마? 뭐 4G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10년 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전국의 망을 이제 삼성 네트워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때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냥 깔고 처음에는 한 6개월인가 1년 동안 공짜로 인터넷을 쓰게 만들어줬어요. 국민들한테. 돈을 이제 막 쏟아 부은 거죠. 와, 돈 많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지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넥스트 빌리언, 인도 중산층이라고 불렀던 한 달 소득 2-30만 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해한 사람들은 다 지오 걸 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루아침에 과금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근데 싸게. 이 지오가 사실 인도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발생시킨 1등 공신이죠. 통신 가격이 그전에도 별로 비싸지 않았지만 지오 덕분에 엄청나게 싸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발생시켰죠. 아. 그래서 지오는 사실 저희들한테 되게 고마운 통신 사업자고요. 그래서 이제 지오가 그 대신 이제 안 하는 게 없죠. 지오라는 걸 이용해서 뭐 지오 뮤직, 지오 뭐 컨텐츠 관련된 거, 그다음에 네. 뭐 파이낸스, 뭐 하여튼에 거의 온갖 지오 브랜드를 갖고 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다 같이 하고 있죠. 쇼핑도 하고 있고, 예, 커머스도 하고 있고. 뭐 그럼 인도는 검색 사이트 뭐 써요? 구글 많이 쓰죠. 아, 구글 써요? 구글이 거의 압도적이죠. 인도 개별 측에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에 투자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펀드 지수 투자하는 건데. 지수 투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괜찮아요? 그럼요. 센섹스는 지금도 네. 들어가야 되고요. 네. 이제 뭐 한번 센섹스랑 코스피, 나스닥 뭐 이렇게 몇 개 쳐보세요. 니케이 뭐 이렇게 쳐보시면 오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주식이 지금 높은 나라는 인도가 유일해요. 작년에 하락장에 오른 데는 인도밖에 없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데는 지금 거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인도는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센섹스 지수는 저도 이번에 인도에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더 들어갈 생각이고요. 직접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한번 가게 되면 좀 도와주세요. 아, 네, 한번 오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좋은 데는 알아서 잘 가실 거니까 나쁜 데 중심으로 세게 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 네, 초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밸런스 히어로도 앞으로 많이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